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오바마 케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조금 화랑이 예상되나 싶긴 한데요. 국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서 이제 시밀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이제 대선 전부터 바이든과 트럼프를 양측에 놓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업종마다 어떤 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바마 헬스케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엔 지금 이제 초대 복지부 장관의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이 좀 지명이 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세라 법무장관이 이제 오바마 정부 시절에 오바마 케어를 지킴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이 건강보험법 개혁, 오바마 케어를 이제 조금 와해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움직임을 이 베세라 장관이 최일선에서 막아오고 저지해온 그런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바이든 당선인의 지명이 있었고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치고 난다면 이제 바이든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분들,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들, 이어서 이 오바마 케어를 어떻게 다시 부활을 시켜서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추적인 막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서는 전 국민의 97% 이상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게끔 하려는 그러한 목표를 좀 갖고 있는데요. 공공보험인 이 메디케어라고 부르는데요.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조금 낮추고 노년층을 중심으로 7천만 명까지 이 보험 혜택을 보는 쪽으로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료복지를 확대를 하는데 결국엔 의료복지를 확대한다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국가 주도로 의료복지를 하고 그리고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나가는 의료보험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절감시키려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약제, 약값을 조금 인하시키고 내리는 그런 노력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순차적으로 보신다면 약값이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수혜가 굉장히 바로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으로 조금 대표적으로 추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수혜는 당연한데 언제 우리가 이 수혜를 우리의 투자와 맞물려서 수익을 볼 것인가? 결국 이 두 기업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기다리는 투자 전략 그리고 그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메모를 해두시고 언제쯤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램시마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 중인데요. 3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9월 말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11%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선호의약품으로 인증되는 등재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에서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잘 탈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의 약품을 더 많이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보았을 때에는 오바마 케어의 부활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밀러 기업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혜가 전망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그룹 얘기 좀 해보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로봇계로 유명한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어떤 미래 가치를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 일각에서는 이제 보스턴 다이믹스에서 만든 로봇가 이제 네 발 달린 짐승, 이제 강아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로봇 개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엔 앞으로 선도될 시장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분을 인수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그룹의 미래 그림을 그려가겠다라는 그러한 그룹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의선 회장이 이제 3세 경영을 시작을 합니다. 탈바퀴 프로젝트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요. 이 탈바퀴 프로젝트의 시작, 서막, 마중물이다라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퀴로 운행이 되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리고 로봇가 운전해주는 무인 자동차,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변화되는 시장을 그리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소프트뱅크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였는데요. 그 지분을 현대자동차가 80%,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80%가량 인수를 하고요. 20%는 소프트뱅크에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현대차 그룹의 80% 지분 인수 구조를 보면 현대차에서 30%, 모비스에서 20%, 그리고 글로비스에서 10%, 정의선 회장 개인이 20%의 지분을 획득하는, 사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 회장 개인의 지분 투자는 책임 경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담겨 있을 것 같고요. 미래 시장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도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본다고 한다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에 다시 한번 모비스나 글로비스, 정의선 회장 지분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의 지분 평가, 지분 구조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림까지도 먼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모습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서 그룹 전체의 기술과 시너지 효과를 좀 꿈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현대 모비스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시장 진입 시기부터 스마트 물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꿈꿀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중심의 새로운 밸류 체인을 그룹 각각에서 모두 다 좀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그룹의 핵심 사업은 결국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로보틱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말씀드렸듯이 네 바퀴로 가는 자동차나 두 바퀴로 움직이는 운행 수단의 비중이 약 5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인용 비행체가 약 30%, 그리고 사람이 타거나 사람 옆에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로보틱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로보틱스의 비율이 2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지난해 임원 미팅에서 정의선 회장이 그룹의 방향성을 좀 천명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래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 이러한 두 골자 안에서 현대차 그룹이 각각 계열사별로 그 시너지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발돋움해 보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 2018년도부터 로보틱스 팀을 그룹 내에 신설을 했고요.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코드 42, 그리고 미국 로봇 스타트업 기업이죠. 리얼타임즈 로보틱스에도 투자를 단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모빌리티에 탑재되는 기관에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와 수소가 당연하게 포함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보시고요. 빌 게이츠가 이제 결국엔 수소 탑재된 비행체 기업에다가 투자했다라는 소식까지도 결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결국 이러한 부분까지도 꿈꾸고 있는 모습, 수소 시장과 미래 모빌리티 시장 함께 결합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대형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쉬어갈 때에 뭔가 12월 달 안에 내가 현대차를 가지고 결단을 내보고 싶다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보다는 현대차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현대차의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 얘기 이후에 좀 IT 업체들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런 IT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그 후발 주자들로 반도체 부품주가 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당연히 보셔야 된다라고 11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순서로 소부장에서 이제는
장비와 소재 부품 그리고 후공정 쪽으로 보시자라고 순서의 강도를 중요도를 장비를 맨 앞으로 가져와서 누차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서버 재투자에 따른 물동량 공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재고 물량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소비 회복에 따른 자연 공급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글로벌 빅딜 M&A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본다 하더라도 내년도 이 시장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섹터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본 수출 규제 이후로 장비, 소재, 부품 국산화가 지속된 그런 흐름들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 이러한 부품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결국 국내 하위 업체들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또 보신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인가, 그 하위 기업들 중에 우리는 어떤 기업을 체크할 것인가, 막연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말고요.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올해 말씀드렸던 원익 IPS를 조금 더 뜯어보고 싶다는 말씀으로 오늘은 원익 IPS를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재무가 일단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의 재무 상황을 또 본다 하신다면 YOY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50% 이상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굉장히 성장성이 유망한 그런 기업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시설 투자 의지가 올해 29조 원보다 20% 이상 증가한 35조 원 규모로 증액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35조 원 중에 반도체에 28조 9천억 원, 디스플레이에 4조 3천억 원가량이 이제 시설 투자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증설이 예상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읽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를 조금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거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와 관련한 세메스라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였던 세메스 기업을 인수했던 디스플레이 부문을 인수한 그런 부분도 좀 체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삼성 SDI의 OLED 포토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장비 중에 현상, 시각, 세정까지도 장비를 갖고 있고 설비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반도체도 좋고 OLED도 좋다 했는데 반도체 장비와 OLED 자회사를 모두 다 거느리고 있는 원익 IPS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쿄 일렉트릭에서 독점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을 자력으로 자체 개발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금속 메탈 CVD 장비 개발 소식인데요.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금속 배선 공정에 추가가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하지만 이 한 공정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증착 공정에도 좀 활용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발 초기이지만 이미 낸드의 핵심 기지라고 불립니다. SK 하이닉스의 낸드 핵심 기지로 보이는 청주 공장에 이미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컨센서스 추정치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의 전망도 오히려 수정해서 상향 조정해야 되는 그런 흐름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당장 이 기업을 고점에서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메모해 놓으셨다가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익 IPS뿐만 아니라 원익 그룹주 모두 다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무가 안정적인 ISC나 SFT, 이오테크닉스, 테스까지도 보시되 추세 하단을 내년도 중에는 다시 한번 추세 하단에 되돌림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허만석 전문위원님 원익 IPS, 원익 QNC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오히려 보니까 내년도 전망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연말을 앞두고 배당 잔치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포트에 담아도 될 만한 고배당주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담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2, 3주 전부터 KTNG를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KTNG를 보셔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KTNG 보셔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여지없이 오늘 3%가량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KTNG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시기에 차트가 굉장히 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세선을 조금 한번 그려보면 이 하단부를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 타이밍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착하게 접근이 손쉬웠던 그런 흐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하나 더 상단에 올려보면요.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재차 나오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장기 추세선을 맨 윗단으로 좀 올려본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어디서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야 하나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엔 장기 추세선 상단부를 터치할 때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원익 IPS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연말 배당 락일 전까지 가면 갈수록 중기 추세선을 뛰어넘은 장기 추세선까지 터치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KTNG와 그리고 BNK 금융지주 두산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이 5%대, BNK 금융지주가 6%대, 두산은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번 모두 다 받았을 때 9%대의 좀 배당이 있는데 두산을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반기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등 가지고 있는 자산의 매각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발생했을 때에 다시 한번 이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추세 하단부에서 조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KTNG처럼 조금 추세 하단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추세 하단부에서 재차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추세 하단부에 온다고 한다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배당도 배당이지만 두산 현금 흐름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두산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때 이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배당을 어떻게 받고 배당주는 어떻게 분별하고 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들 받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배당 기업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을 주고 나서 회사에 돈이 없으면 그 다음번에는 배당을 못 주는 것 아닌가,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인데요. 쌍용양회를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가 배당률이 약 7%대고요. 매 분기 2%대 가까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PF 펀드죠. 한엔컴퍼니가 1조 3천억 가량의 인수를 한 이후에 3년 동안 가져간 배당금만 약 7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남아있는 지분 가치가 약 3조 원 가량 되는데요. 훌륭한 투자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배당 성향이 180% 가량으로 좀 표시가 됩니다. 결국 버는 돈보다 배당을 주는 돈이 더 많다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배당금보다 잉여 현금 흐름이 크기 때문에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이 배당금 대비 100% 미만이다. 결국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배당을 주고도 현금이 남는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금 흐름이 매년 재창출될 때 결국 배당을 주고도 남아있는 기업 또 돈을 벌어서 100% 미만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높게 실현하고 있는 기업, 쌍용영해 같은 경우를 조금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배당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KTNG와 두산 같은 경우 BNK 금융지주는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하셨다고 한다면 배당 락일 이후에도 보유가 가능하고 오히려 주식
차익도 실현 가능한 그런 흐름들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로 좀 함축해 보겠습니다. 배당락일 이후에도 추세를 지켜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배당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이 두 가지로 배당을 좀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많이 남지 않은 이 연말 배당주를 구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